이제는 진짜 예전과 달리 뭘 투자해도 뭔가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고성장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자산 그 두 개가 이제 부동산하고 예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내수하고 수출이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우리의 부를 늘려주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즘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럼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 전략도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파이어족을 추구하려다가 잘못하면은 삶에서 파이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무서운 했는데요. 말씀하시네요. 예,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오늘의 플러스는 저성장 시대의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 바쁘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새 책을 또 쓰셨습니다. 지난번 네. 책하고 기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5개월 정도 텀입니다. 야, 5개월에 탈고 하나 하긴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짜증났어요.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계기로 책을 또 쓰시게 됐나요? 이번 책은 이제 저 주 전공에는 이제 투자 자산 관리 쪽인데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성장이 멈춘이라는 제목을 하나 첫 번째 붙였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과거 고성장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제 자산 관리 습관, 고정관념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부분 그게 이제 첫 번째 모티브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를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데 책을 하나 소개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요. 물론 괜찮은 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마땅치 않게 저도 이제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두 가지 동기입니다. 첫 번째가 과거와 달리 어떻게 우리가 자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초보자도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바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일종의 투자론 책을 아주 쉽게 쓰기 위해서 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필독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일단 진짜 저성장 기조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는 진짜 예전과 달리 뭘 투자해도 뭔가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고도 성장기의 투자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투자 방법도 분명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대 수익 자체를 낮춰 잡고 그냥 말아야 되는 건가요? 둘 다에 해당되는데요. 예. 근데 투자 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그러는데 예. 세계 시장은 넓습니다. 그 이전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0년, 90년대 이런 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것처럼요. 그거는 이제 제조업에 해당된 것이고 자산관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성장이 멈춘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흘러들을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60년 정도 고성장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 30년 동안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한 8% 정도 평균 성장을 했습니다. 예. 엄청난 고성장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보면은 우리나라가 5년마다 1%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2%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하니까 6% 떨어집니다. 그래서 8%다가 지금 2%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다시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거의 안착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은 우리가 또 이제 한 10년 지나면은 거의 0%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2040년대 경제 성장률 전망해 놓은 거 보면은 0%대입니다. 0.4% 이렇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50년대 이후 들어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률에 대한 혹은 저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저성장이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아주 장기적으로 이어질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 이걸 좀 깊이 고민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이제 가장 성공적인 자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가계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부동산하고 예금입니다. 예. 예.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성장을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부동산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달라지고 특히 부동산은 이제 내수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내수하고 수출이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경제를 우리나라가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은 일본 경제의 모습을 따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내수 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우리의 부를 늘려주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000년에 이제 채권 운용 이제 담당을 할 때 그때 국채 금리가 8%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 한 중반대까지도 우리는 예금으로 운용하면은 적어도 5에서 7% 예금 금리를 얻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3%. 예.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는 거의 뭐 1% 이러다가 오른 것이 이제 3%인데요.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게 금리도 많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가계에 불을 증식시켜 주었던 부동산, 예금 이 둘이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 부분에서도 내수가 앞으로 침체되면서 부동산도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서요. 이제 다 부동산 투자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것이며 또 어떤 다른 대안의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금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65세 이상의 이제 가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돈이 생기면 뭘 갖고 싶냐 하면은 88%가 여전히 지금도 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요. 전혀 이게 자신의 노후에 자신의 자산을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예, 자기의 자산이 소위 말해 감가상각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자산 관리로는 이제 답이 없는 세상이 됐고 전략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고민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성세대 분들은 기성세대 나름대로 또 미래세대는 미래세대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게 우린 기성세대 그러면 약간 돈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분들 태반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지금 내 나이는 40대고 50대인데 이제 와서 내가 마치 20대, 30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적은 그런 세대들은 또 우리는 그러면 아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됩니까? 이 고민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책에는 어떤 고견 담겨두셨나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예. 40대, 50대 넘으면은 사실은 이제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 안 해야 됩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40대는 아직 괜찮고, 그런데 이제 50대를 넘어가면은 주식의 비중이라든지 하이 리스크한 부분을 줄여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길고 긴 노후의 은퇴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자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 50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8천만 원 이 정도니까 사람들이 내가 1억 가진 사람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뭘 투자해야 되는가요?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억에서 2% 수익률을 더 올리도 1년에 200만 원 정도이다. 네, 그럼 뭐 2%더 올리려면 꽤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1억에서 차라리 한 1,000만 원 정도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자격증을 좋은 걸 딴다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자기의 인적 자본에서 캐시플로우, 현금이나 인컴을 얻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자산에서 금융자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이 리스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리스크를 낮춘 만큼 나의 수익도 낮아질 텐데요. 그 나머지 소득을 자기 인적 자산에 투자한 것은 리스크가 그만큼 적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소득을 보충하는 것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도 60에서 64세의 고용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되게 열악한 재취업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열악한 그리고 단순 일자리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 그 방식이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그런데 지금 좋은 종잣돈 가지고 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인적 자본,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 가치를 더 투자하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나 40대는 그렇게 준비를 제가 아까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중에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근데 미래 세대들이요. 미래 20대, 세대들은 30대. 뭐 당연히 그게 필요한데요. 예. 그 미래 세대들은 소득이라는 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25세라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정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 몸이 됩니다. 예. 이제는 30년 자기 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넘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60대 이런 사람들의 노동시장을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 30대, 20대는 완전히 다른 노동시장입니다. 지금 20대만 하더라도 2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직전 세대에 비해서 2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젊은 사람들은 구인난 시장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차별화되죠. 좋은 직장은 역시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지 않는 곳은 이제 사람이 없는 이런 모양이 형성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뭐 앞으로 정년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길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젊으니까 야 내가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도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치를 높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S&P 500을 사고 그 다음에 까먹고 뭐 다른 거 볼 거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당신의 월급을 높이는데 전적으로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선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잊기 쉬운데요. 꼭 예.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젊으면은 당연히 소득이 많으니까 지출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저는 또 40대, 50대와는 달리 정말 20대, 30대 분들은 저는 그 리스크를 한껏 높여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거의 다 자본을 가지셔도 돼요. 자본이라면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인데요. 그때는 그렇게 좀 왜냐하면 그때는 또 적립을 해서 투자할 때고 앞으로 계속 근로소득도 들어올 때고 네. 하기 때문에요. 리스크를 충분히 테이킹 하셔도 감수하셔도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은 사례를 구할 때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걸어가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던 일본 사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 관리 측면만 살펴보면요. 일본도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데 90년대는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랬다가요. 네.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어려웠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뭐 곳곳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구가 줄어들면 할 수 없습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금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러다가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하면서 일본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점차 어떤 자산으로 갔냐 하면은 이제 해외 자산으로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여전히 일본은 전체적으로 예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조금 그렇게 변화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해외 자산, 그다음에 인컴 자산이라고 해외에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예. 쪽으로 투자했었습니다. 그런 변화 정도가 일본에서는 이제 대응한 정도였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본을 저는 조금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좀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도 지금은 안정입니다. 우리도 예. 뭐 앞으로도 지금 현재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자산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예금이라든지 예. 안정지향으로 되고요. 50대를 넘어가서 60대 가면은 그게 확 달라집니다. 예, 안정지향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데 네. 그게 이제 근로소득이 없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안정지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안정지향.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았지만은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예. 조금 어느 정도 자본을 섞어서 좀 잘 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좀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인 게 한 2,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 물가가 안 오르는데 소정의 약간의 이자만 받아도 물가 안 오른 거 생각하면 그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디플레를 걱정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간다. 아, 이 수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건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는 오기는 할 것 같고요. 일본은 그래서 현금을 그냥 어디 방에 이제 장판 밑에 넣어놓고 예. 뭐 이렇다 하더라도 현금의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요. 예. 일본에 제가 30년 동안 보니까 일본이 30년을 통틀어서 물가가 11.5% 올랐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0.3%죠. 야.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0.5%만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물가보다는 더 오른 네. 셈입니다. 예,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본만의 어떤 특유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조금 자산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자산 관리의 변화를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고 계신 게 한국을 떠나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다른 해외 부동산도 뭐 우리나라 부동산 말고 베트남이니 뭐니 이런 이제 막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들 거기에 이제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들 판단하신 것 같아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서 답을 찾는 이 추세. 이게 맞는 전략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예. 개발도상국이죠. 이제 근로도 자본이 그쪽에도 이제 고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하자 이러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게 투자 업계에 들어와서 하여튼 한 2, 30년 동안 배운 것은 자본이라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입니다. 그거는 변동성이 있고 위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가질 때는 철저하게 우량한 것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량한 자본은 뭘까? 예. 예를 들어 가장 우량한 주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농담삼아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던지는데요. 가장 우량한 주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면은 뭐 애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엔비디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이 2004년에 노키아라고 아실 겁니다. 네. 예, 노키아가 2004년에 난리였습니다. 뭐 온 책방에 하여튼 노키아를 배우자고 써놨었는데요. 2008년에 이제 노키아 주가는 고점을 치고 그다음에 애플이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노키아는 맛이 가서 95%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제 어떤 종목에서는 우량함이라는 것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이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우량한 주식은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이제 저의 답은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500개의 기업이 시가총액으로 이제 500개 순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스스로가 이제 어떤 분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가장 우량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고성장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우량한 자본은 아닙니다. 그래 뭐 회계 제도라든지 자본시장의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생태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다음에 기술 혁신, 기술력, 그다음에 경쟁력, 국가 경쟁력 이런 여러 면에서 볼 때는 미국에 훨씬 뒤처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나라들의 고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안 그러면은 애플이 어디 미국에만 팝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이미 세계 시장을 다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국적 기업을 사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계를 사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가 좋고 투명성이 있고 회계제도가 투명성이 있고 이런 곳에 자본을 갖는 것이 가장 우량한 자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허접한 자본을 가지지 말고 가장 우량한 자본을 갖는 것. 그게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주 전문적인 투자가들은 그런 것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우량하지 않은 자본에서 우량하게 될 것을 보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는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들이고요. 보통의 투자자들 제 생각에 거의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심플하게 가장 우량한 주식 자본, 예를 들어 S&P 500 이렇게 가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 인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어떻게 해소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인도의 루피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베트남의 동화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제 지식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변동은 하겠지만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저는 투명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P 500이 가장 우량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동산도 개인들이 가장 우량한 부동산을 특히 저성장 시기에는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S&P 500을 보면요. 지금 걱정되는 대목이 너무 높은 상황 아니냐. 그리고 가끔 과거에 S&P 500 지수를 보면 한번 횡보하기 시작하면 근 10년 가까이도 횡보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애청자분들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걸 거예요. 지금이라도 고모님 들어가야 되나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재정도 많이 풀었고요.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7%. 그다음에 통화도 계속 긴축을 하다가 결국 못하고 계속 풀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정을 저렇게 풀고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금융 역사상은 대부분 저렇게 풀면은 자산 버블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서서히 좀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주식 같은 우량한 자본을 살 때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를 할 때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잘 뛰는 말을 택하면은 배당률이 낮습니다. 우량한 자본은 사실은 사고 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량한 자본을 살 때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량한 자본에 좀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것 그게 이제 조금 투자를 잘하는 꾼들이 조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P 500도 이제 무너질 때가 당연히 있죠. 경기 침체 오고 하면 거기도 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중에 좀 막 떨어지고 아우성이 심할 때 그럴 때 눈 딱 감고 한번 좀 사놓으시는 것 그것이고요. 지금은 저도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적립식으로 하는 분들은 조금씩 하니까 뭐 괜찮은 것이고요.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우량한 종목을 더 사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비율을 들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요즘 코스피는 성적표가 되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의 우량한 어떤
어떤 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TF든 뭐든 간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저는 이전부터도 코스피는 투자하지 말고 섹터나 좋은 종목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요. 물론 수출은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할 수는 있는데 내수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서 평균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뭐 지배 구조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예. 여전히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뛰어난 기업들이 있고 경쟁력 있는 섹터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투자했을 수는 있는데요. 코스피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질문하셨듯이 이제 S&P 500도 10년 동안 어려운 적 당연히 예.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401k 투자했을 때 보면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거의 0%. 예. 그 다음에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다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10년만 이때는 재미없겠다, 이때는 재미있겠다만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떼돈을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격투기나 권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자기도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예, 자기는 한 대도 안 맞고 그렇죠. 상대방을 때리기는 힘듭니다. 그 주식시장이라는 상대방이 아주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어느 정도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한 2, 3년 정도 재미가 없다가 그 다음에 또 신나게 오를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은 한 5년, 10년도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S&P 500이 대략 10에서 11% 이제 수익률을 주는데요. 네. 그만큼 수익률을 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대가죠. 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문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런 트렌드는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요즘은 고문님 말씀처럼 조금씩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재테크 잘해서 은퇴할 나이쯤 돼서 은퇴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기 파이어 조기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럼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 전략도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파이어 적이 있는데요. 2019년 아마 2020년 이때 한참 유행했을 겁니다. 그때 막 코인 가격 오르고 했을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서구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은 파이어족의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자입니다. 네, 그렇죠.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빨리 퇴직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극단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이리스키한 에셋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률을 높여서 네. 자산을 이제 불려서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방식은 올바른 자산 관리 방식은 아닌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바른 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파이어족을 추구하려다가 잘못하면은 삶에서 파이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무서운 했는데요. 말씀하시네. 예,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자신의 직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기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이제 삶에서 파이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출도 지출을 적정하게 해서 자기 자신한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투자를 할 만큼 해야 됩니다. 네. 때를 놓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삶은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장기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단기적으로 승부하는 것은 일단은 리스크가 좀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파이어족의 본질은 한 40대 초중반 정도에 자기가 한참 이제 자기의 전문성이 높아졌을 때 정말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 보너스를 받으면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한 5년 이상 그런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예. 한 3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해서 이걸 자산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파이어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자기의 인적 자산이 제일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본말이 조금 전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적 자산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관점을 바꿔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기 파이어족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는 시사점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이것도 참 이율배반적인 요구인 것 같긴 한데 고모님 저는 의미 있는 수준의 초과 수익은 계속 희망하지만 리스크는 떠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받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주 그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론 책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죠. 한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 같으면은 정말 변화가 큽니다. 변동성이 큰 것이고 위험도 큰 것이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종목을 한 100개 정도, 아까 S&P 500이면 500개를 모아놨다 하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됩니다. 안정적으로 돼서 예를 들어 충격을 받아도 어떤 것은 갑자기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이 되지만은 그렇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것은 떨어졌다가 회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데 S&P 500은 반드시 회복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정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분산을 하면은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짧게 1년 단위로 투자를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투자하면은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지만은 예. 한 10년 정도를 보고 이상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내가 그대로 유지한 채 나의 안정성을 높이려면은 그게 투자론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종목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장기로 투자해라. 이것은 수많은 똑똑한 학자들이나 안 그러면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증된 바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입증된 딱 두 가지가 분산을 하면은 공짜 점심을 준다. 그다음에 장기로 투자하면은 역시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입증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은 얻으면서도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의 코스트는 뭐냐? 인내심입니다. 네. 예, 막 기업에서 막 50% 100% 수익률을 낼 때도 나는 분산을 해서 꾸준히 그 수익을 적정하게 내면서 거기 끌려가지 않고 참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막 팔고 사고 싶은 것을 누르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이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인내심이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성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공짜 점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대로 투자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내심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더라라고 해서 거기 쏠리지 않는 그런 강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집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달리 말하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심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 참 어려운데, 예, 그참 심리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예. 별 개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는 꾸준히 그런 편이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복권을 왜 사람들이 살까? 확률이 아주 낮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복권을 샀을 때나 혹은 종목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내가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다 하면은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자기가 샀을 때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인 것이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수익률이 높을 것이고 내가 사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착각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내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산관리 시장은
우리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뇌가 있습니다. 시스템 1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 누가 부르면 쳐다보고 2+1은 몇이냐면 본능적으로 4라고 대답하는데요. 저 시스템 2의 뇌는 예를 들어 10%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운용하면 1억 원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로 투자할 때는 그렇지만은 장기로 투자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시스템 2의 뇌인데요. 자산 관리는 철저하게 시스템 2의 뇌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스템 1의 뇌는 어떤 거냐면은 변동성을 싫어해요. 그리고 긴 것을 길게 투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시스템 1의 뇌입니다. 변동성을 싫어하니까 사람들은 예금을 갖고자 해요. 그다음에 길게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주식도 그렇고 짧게 자꾸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스템 2의 뇌로 옮겨가면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받아들입니다. 매니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게 투자하면은 어떤 나한테 보상이 돌아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자산 관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시스템 2의 뇌로 좀 과동시켜서 그렇게 이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전문 투자자들도 고모님은 워낙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되실 텐데 그분들의 공통분 뭐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아까 시스템 2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약간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까? 네, 돈을 이제 네. 투자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은 투자론 체계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S&P 500에 투자해 가지고 범인의 보통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50배, 10배, 20배를 예.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하면은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사실은 종목에 투자하면 성공을 한다. 예.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하라 하는 것인데요. 그 반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투자를 하다가 쪽박을 찬 사람들은 누구냐?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극과 극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하이 리스키한 에셋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 종목에 투자해서 정말 성공을 해서 돈을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번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운이 좋은 것인지 네. 그 구분 못합니다. 실력이 좋아서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은 워렌 버핏 정도로 이제 됩니다. 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거의 80년을 투자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검증이 되었어요. 네. 80년 동안에 투자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고 네. 검증됐는데요. 많은 경우에 학자들은 사실은 저 사람이 실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그거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 투자가 종목 투자를 해야 돈을 떼도는 법니다. 네. 예, 반대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택했을 때 확률이 높은 쪽을 하는 것이 이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튼 말킬이라고 프린스턴 대 교수이기도 하고 직접 이제 투자도 하기도 한 사람인데요. 네. 저는 이 사람의 이제 관점이나 이걸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투자에 관해서 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면은 S&P 500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천천히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일반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모님 모셔놓고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많은 좋은 질문을 투자자들이 해주셔서. 예. 저와 똑같은 약간의 요행수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검증된 그 투자의 대가의 포트폴리오 그것만 그냥 쫓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돈을 어떻게 벌까요? 해서 첫 번째 자기의 회사인 벅셔 해드웨이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의 포트폴리오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있고 정보 채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크게 코어 자산과 위성 자산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예. 코어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코어 근육이라는 말도 하듯이요. 자산이 견고하고 우량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총 자산의 한 70에서 80%는 코어 자산을 갖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위성 자산을 갖는 것인데요. 이 위성 자산에는 종목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혀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손실이 나더라도 최대 손실 한도를 제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모두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20%인 것이고요. 예. 절반이 날아가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한 10% 날아가는 것. 네. 이 정도로 해놓는 것은 충분히 내 삶의 영향을 나의 삶의 궤도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방금 좋으신 질문인데요. 하여튼 이제 복수회대의 주식을 사셔도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뭐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S&P 500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코어 자산하고 예를 들어 코인을 사고 싶다. 저는 오케이. 네. 사람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어 자산에 넣어서 투자하지는 말고 위성 자산에 넣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산 배분을 크게 코어와 위성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종목 투자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이전에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회도 한 번씩 잡으시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근래 2, 3년 동안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한 어마어마하죠. 4배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기회도 얼마든지 젊었을 때는 트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위성 자산으로 좀 한정을 해놓고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삶의 마지막 보루로 요즘 이슈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 이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성장이 멈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공적연금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될까요? 참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이 서구 사회가 그냥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변화가 급하기 때문에 좀 더 급한 속도로 아마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공적연금이 무너진다,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러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국가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계속 경진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공적연금은 모든 국가가 왜 공적연금을 두느냐 하면은 나이 들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극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뭐고 다 날려버렸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더라도 공적연금이 내가 먹고 살 것은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는 충실히 준비해 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의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서 2055년, 2056년이면 이제 적립금이 고갈이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13%로 이제 보험료율을 높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이게 2060 거의 다 이제 운용 수익률까지 높이면요. 2060년, 70년으로 적립금 고갈 시점이 늦춰집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개혁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게 될 거고요. 이제 구조적인 개혁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하셔서 연금 개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공적연금 부분은 그래도 충실하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년, 50년 뒤에 일은 어차피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뒤로 들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금을 지혜를 모아서 개혁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적연금은 충실히 하는 것이 얕은 정도입니다. 예.
제가 오늘 고모님께 재테크 관련해서 이 저성장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테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유도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답변을 안 주셔서 대놓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 몇 가지만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아까 제 일부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금하고 부동산 위주에서 이제 부동산도 가장 우량한 부동산. 왜냐하면 개인들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많이 샀는데요. 네. 이거는 부동산의 퀄리티 중에서는 낮은 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은 퀄리티가 낮은 것은 헤매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옮겨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은 그러면 퀄리티 좋은 자산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리츠를 통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요. 리츠. 예, 그래서 리츠라는 자산 이게 인컴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S&P 500 그리고 해외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사시되 환해지를 하지 말고 사시는 것. 그래서 달러를 가지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리츠, S&P 500, 달러, 그다음에 채권. 채권. 예, 왜냐하면 주식하고 예금의 궁합보다는 주식하고 채권의 궁합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자산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이 점점 멈춰가는 이 시점에 우리 노후는 국가가 물론 많은 것들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땐 스스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좋은 힌트가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고모님 하여튼 이번 책도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자주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